라면과 과자 등 가공식품 가격이 오늘부터 줄줄이 올라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가중됩니다. 고물가 쇼크에 큰 폭으로 하락했던 뉴욕 증시는 반발 매수세로 소폭 올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과 공정거래위원장 인사청문 보고서를 오늘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해 해외 순방 전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냈습니다. 여야 대표와의 첫 회동은 순방 이후에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 공산당 서열 3위인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오늘 우리나라에 옵니다. 사드 기지 정상화와 미국 주도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입니다. 한미가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5년 만에 재가동합니다. 최근 핵무력 법제화에 나선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을 만큼 강력한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정부가 오늘 코로나19와 독감의 동시 유행에 대비한 백신 접종 일정을 발표합니다. 세계보건기구 사무총장은 지난주 코로나19 사망자 수가 가장 낮았다며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영무원이 숨졌습니다. 이 남성은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영무원을 뒤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관이 일반에 공개됐습니다. 여왕과 마지막 작별을 나누기 위한 추모 인파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서울의 한낮 기온이 30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며 여름 같은 늦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제14호 태풍 난마돌의 진로는 유동적이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 제주 남동쪽 해상까지 올라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5일 목요일 굿모닝 YTN 2부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기한을 오늘까지로 잡았는데 사실상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은 영국과 미국 등 순방을 마친 이후에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소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달 초에 각각 열린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펼쳐졌고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은 불발됐습니다. 보고서 송부 1차 시한이 그제로 끝나자 윤석열 대통령은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습니다. 열흘 안에 시한을 임의로 정할 수 있는데 오늘까지로 짧게 잡았습니다. 대통령실은 보고서 채택이 안 된 게 10번째라며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으로 돌렸습니다. 법정 시한까지 어겨가며 채택을 거부하는 것은 자칫 무분별한 국정 발목 잡기로 비칠 우려가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 상황이 위중한 때에 소모적 정쟁으로 국민에 누를 끼치지 말아야 한다고도 경고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영국과 미국, 캐나다 순방을 앞둔 만큼 그 전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검찰 수사와 야당의 김건희 특검법 발의 등으로 날카로운 여야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윤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첫 회동은 대통령 순방 이후 추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순방 이후면 논의해볼 수 있지 않겠냐고 언급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해외 순방 다녀오고 나서 한번 이렇게 당대표, 원내대표 이렇게 만나는 것도 한번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방식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이재명 대표가 윤 대통령을 향해 민생경제 영수회담을 거듭 요청한 데 대한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온 말입니다. 다만 영수회담이라는 용어는 구시대적이라며 쓰지 않겠다고 밝혔는데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1대1 만남에도 선을 그은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와 함께 야당에서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특검을 동시에 하자는 이른바 쌍특검을 거론하는 데 대해선 특검을 위한 과정을 거치는 것조차 합리적이지 않다고 한마디로 일축했습니다. YTN 박소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정적 제거에 국력을 소모하지 말라며 사법 리스크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민주당도 대통령실 의혹 진상규명단을 출범시키며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보도에 정현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성남FC 후원금을 문제 삼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작심한 듯 반격에 나섰습니다. 자신을 향한 전방위 검경 수사를 야당 탄압, 정적 제고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의 화살을 돌렸습니다. 정부도 정쟁 또는 야당 탄압 또 정적 제거 이런 데 너무 그 국가 역량을 소모하지는 마시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민생 개선. 경찰이 재수사 끝에 기존 불송치 결정을 뒤집은 것엔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경찰에 물어보시죠. 왜 뒤집었나? 최고위원회의에선 또 이 대표가 뒷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까지 나오며 검경 수사를 깎아내렸는데 이재명 당시 시장 혹시 넌지시 건네는 이렇게 돈 받으신 적 있습니까? 왜 이러세요? 그간 언급을 자제했던 이 대표까지 사법 리스크 전면 대응에 가세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양새입니다. 이 대표는 원내대표단 회동에서도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에 부응해야 한다고 강공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민주당도 대여 공세를 강화하며 이 대표 엄호를 이어갔습니다. 관저 공사 논란 등 대통령실 의혹을 파헤칠 진상규명단을 출범시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발본색원하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잘못된 충정으로 대통령 내외 지키기에 급급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국정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재차 촉구합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들과 함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도 예방했는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서거한 노 전 대통령을 상기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민주당 적통성을 부각한 이재명 대표는 전북 현장 최고위 개최 등 호남 민심 행보를 이어가면서 사법 리스크 부각에 따른 당내 동요를 다잡을 방침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규정한 것을 정면 반박하며 이 대표를 비판했습니다.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은 만큼 반드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해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죽이기라며 민주당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국민이 묻는 것은 상식입니다. 공익 환수를 위해 해야 하는 일이라면 싸고 싼 병원 부지를 성남시가 환수한 후 상업용지로 변경하고 이를 매각해 차익을 환수하는 것이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도를 황금으로 바꿔준 신의손 이재명 대표님, 당신의 그 대담성을 부인하는 양심이 무섭습니다. 대장동을 단군 이래 최대 공익환수 사업이라고 떠들던 그 잣대는 왜 병원 부지에선 적용을 안 했는지 이재명 대표는 대답을 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국민의힘이 법정에서 두 번째로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이 비대위 출범을 위해 당원을 고친 게 정당한지가 쟁점이었는데 이 사건은 2주 뒤 정진석 비대위에 대한 가처분 신문까지 진행한 뒤 최종 결론을 낼 예정입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당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의 두 번째 신문에 참석한 이준석 전 대표. 주호영 비대위를 자초시킨 첫 신문 때처럼 충분히 이길 수 있다며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어차피 지난 가처분에서 법원에서 일정 판단을 내린 부분에 대해서 불복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순탄하게 진행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된 신문의 최대 쟁점은 정진석 비대위 출범의 근거가 된 당원 개정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지난달 말 법원이 이준석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줘서 주호영 비대위의 권한을 멈추게 한 뒤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비대위를 출범할 수 있는 비상 상황을 구체화하는 방향으로 당원을 고쳤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하면 비상 상황이란 규정을 넣었는데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비상 상황이 됐다면서 정진석 비대위를 만든 겁니다. 이 전 대표는 여기에 반발해 당원 개정과 정진석 비대위 모두 무효라며 3차, 4차 가처분 신청서를 냈습니다. 법원은 우선 3차, 즉 당원 개정의 정당성에 대해서만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당원 개정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요구한 이 전 대표 측은 국민의힘이 비상 상황을 규정한 개정 당원을 소급 적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새로 당원을 만든 뒤에 배현진 전 최고위원 등이 사퇴했던 주호영 비대위 출범 이전 상황에 이 조항을 적용해서 새 비대위의 정당성을 확보하려 한다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당원 개정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소급된 상황에 대해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처분적인 어떤 당원 개정이기 때문에 저는 이에 국민의힘 측은 선출직 최고위원들이 연달아 사퇴해서 새로운 비상 상황이 생겼을 뿐이라고 맞받아쳤습니다. 8월 5일 이후에 생긴 사정 변경 때문에 이것은 소급입법의 문제가 아닌 것이고요. 그러한 상황까지 다 포함해서 개정된 당원 당규에 따라서 저희가 새로운 비대위를 출범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원권 정지 상태인 이 전 대표의 자격 문제를 파고들었습니다. 특히 이준석 당대표 신청인이시죠. 현재 당원권이 정지입니다. 이 당원권이 정지되어 있는 사람이 이 효력 정지를 구할 이러한 당사자 적격이 없다. 법원을 향해서도 정당 자율성 영역에 해당하는 당원 개정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양측의 의견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28일 정진석 비대위를 무효로 해달라는 4차 가처분 신청까지 신문한 뒤에 함께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이 전 대표와 정진석 비대위의 정치적 운명이 갈릴 걸로 보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국회 부의장 겸직 논란과 관련해 처음으로 부의장직 사의 표명 시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는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유감스럽다면서 자제를 부탁한다고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의 YTN 출연 발언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새 원내대표가 선출되는 즉시 제 후임 국회 부의장 후보 선출을 위한 절차를 서둘러 밟아줄 것을 새 원내대표에게 요청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 본회의 일정을 잡아서 그 일정 협의에 대한 협조도 요청할 생각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지금 한 손에는 당원 모집을 하고 한 손에는 계속 당에 대한 비난과 이렇게 이중적인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는 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저는 이준석 대표가 우리 국민의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면은 저는 현명한 자제력을 좀 발휘해 줬으면 좋겠다. 라면과 과자 등 서민들에게 친숙한 가공식품 가격이 오늘부터 줄줄이 오릅니다. 농심은 원재료 가격 급등으로 기존에 736원이던 신라면의 가격을 820원으로 올리는 등 라면 제품 26개 가격을 오늘부터 평균 11.3% 올리기로 했습니다. 스낵 등 농심의 과자 제품 23개도 가격이 5.7% 인상됩니다. 지난 9년 동안 가격을 동결해온 오리온도 원재료 가격과 에너지 비용 상승을 이유로 오늘부터 초코파이 등 16개 제품 가격을 평균 15.8% 인상합니다. 팔도 역시 다음 달 1일부터 12개 라면 제품 가격을 평균 9.8% 인상하기로 했는데 다른 라면 제과업체들도 가격 인상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 증시가 전날 큰 폭으로 하락한 데 따른 반발 매수세로 소폭 올랐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30.12포인트, 0.1% 오른 31,135.09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3.32포인트, 0.34% 상승한 3,946.01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86.10포인트, 0.74% 반등한 11,719.6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전날 3대 지수는 3%에서 5% 이상 급락하며 2020년 6월 이후 최대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미국의 8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년 전보다 8.7% 올랐습니다. 미 노동부가 현지 시간 14일 발표한 자료를 보면 생산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지난 6월 11.3%에서
7월 9.8%로 떨어진 데 이어서 8월엔 8.7%로 2달 연속 1%포인트 이상 둔화했습니다. 8월 수치는 특히 지난해 8월 이후 최소폭의 상승입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률 둔화는 대부분 에너지 가격 하락에서 비롯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대출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를 6개월 연장해주는 조치를 4차례나 이어오고 있습니다. 이 조치가 이달 말에 종료되는데 정부는 또 한 차례 연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출 만기 연장,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생한 직후인 지난 2020년 4월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4차례 재연장된 끝에 이달 말 종료 예정인데 또다시 연장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7일 연체가 있더라도 이자를 갚으려는 강한 의지가 있는 분들의 산소 호흡기를 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7월 취임 때만 해도 추가 연장에 부정적이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 9월 달에 대해서 지금 확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어렵지만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게 해서 예외적인 상황을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게 첫 번째 생각입니다. 하지만 최근 긍정적 입장으로 바뀌면서 추가 연장 가능성에 힘을 실었습니다. 올해 1월 말 기준 만기 연장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은 대출 잔액은 모두 133조 4천억 원에 달합니다. 만기 연장이 116조 6천억 원, 원금 상환 유예 11조 7천억 원, 이자 상환 유예 5조 원 등입니다. 하지만 금리 인상기에 상환을 유예하는 것은 당장 위기를 모면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 이자만 불려 은행권의 잠재부실을 더 키울 것이란 우려가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도 여전한 논란거리입니다. 만약에 재산 조사를 해서 재산이 지금 연체 채무 금액보다 더 많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숨겨놓은 재산 가지고 또 하나 채무 재조정에 편익을 보려고 하는 그런 부분에 가서는 다시 그것을 무효화하고 정부는 회생 가능성이 있는 코로나19 피해자를 적절히 지원하면서 도덕적 해이를 피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YTN 박병환입니다. 중국 공산당 서열 3위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이 오늘 방한합니다. 사드 기지 정상화와 미국 주도의 공급망 재편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높습니다. 보도에 이교준 기자입니다. 리잔수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66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한국을 방문합니다. 이번 방한은 한중수교 30주년을 맞아 김진표 국회의장의 초청으로 성사됐습니다. 내일 김 의장과 회담하고 윤석열 대통령도 예방할 예정입니다. 우리의 국회의장격인 중국 상무위원장의 방한은 지난 2015년 6월 이후 7년여 만입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측근으로 윤석열 정부와의 관계 강화에 무게가 실려 있습니다. 특히 시 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20차 당대회를 한 달여 앞둔 시점이어서 예사롭지 않습니다. 중국의 주요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함으로써 20차 당대회를 앞두고 시진핑 지도부가 대외 정책 면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경쟁을 대등하게 만들어 나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겁니다. 최우선 관심사는 한중 양측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는 사드 기지 정상화에 대한 입장 표명 여부입니다. 또 핵무력 법제화 등 핵 위협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는 북한에 대해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지도 주목됩니다. 미국이 반도체 공급망 협력체를 추진하는 가운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한중 양국 협력도 거론될 가능성이 큽니다. 리 상무위원장의 방한을 계기로 한중 정상의 대면 회담 논의가 탄력을 받게 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YTN 이교준입니다. 북한이 최근 핵무력 법제화에 나서며 핵 위협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는 가운데 한미가 북한 핵에 대응하기 위한 협의체를 5년 만에 재가동합니다. 상황이 상황인 만큼 좀 더 강화된 핵 억지 구상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북한의 7차 핵실험을 막을 만큼 강력한 경고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보도에 개훈이 기자입니다. 5년 가까이 만에 열리는 한미 확장억제 전략협의체 회의 참석을 위해 조현동 외교부 1차관이 워싱턴 공항으로 입국했습니다. 최근 핵 무력 법제화에 나선 북한이
핵을 방어용이 아닌 선제 공격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선언한 만큼 새로운 핵 대응이 필요한 시점. 조 차관은 한미 간의 심도 있는 협의를 예고했습니다. 북한이 불과 며칠 전에 핵무력 정책 법제화도 발표를 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르다, 보다 강화된 그리고 보다 구체적인 방안들을 최대한 협의해서 확장 억제는 핵을 핵으로 막는 억지력을 동맹국으로 확대하는 개념으로 과거 핵 우산의 재래식 무기 사용까지 포함한 포괄적 핵 억지 전략을 말합니다. 조 차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이미 핵실험 준비를 마친 북한이 끝내 핵실험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확장 억제 메시지를 통해서 또 북한이 핵실험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다면 그것도 또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는데 미국 국무부도 이번 협의체 회의에서 북한의 핵무력 법제화에 대한 대응 방안이 논의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I do expect that the DPRK's new law and its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eninsula will be a part of that discussion. 확장 억제 전략협의체 회의는 이번 주 금요일 한미 국방 외교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고 회의를 마친 뒤 공동 발표문도 내놓을 계획입니다. YTN 개훈입니다. 충남 논산에 있는 한 승마장에서 50대 간부가 교관을 무차별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YTN이 승마장 CCTV 화면을 확보했는데 간부가 손과 발은 물론이고 둔기까지 동원해서 무차별 폭행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한 남자가 다른 남성을 발로 강하게 걷어찹니다. 쓰러진 남성의 머리를 때리더니 무릎으로 가격을 시도하기도 합니다. 급기야 구석으로 가 나무 막대기를 들고 달려오더니 상대방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려칩니다. 이곳 승마장에서 벌어진 일방적 폭행은 10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가해자는 승마장 고위 간부였고 피해자는 승마장에서 일한 지 한 달 정도 된 교관이었습니다. 피해자는 구타를 당한 뒤에도 무릎을 꿇린 채 굴욕적인 시간을 더 견뎌야 했습니다. 죽을 수도 있구나 하면서 죽음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무릎을 꿇으라고 해서 무릎 꿇고 나서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죽기 싫어서요. 둘은 동년배였는데 최근 승마장 관리 문제로 여러 차례 마찰을 빚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는 해당 간부의 모욕적인 언사를 참지 못하고 자신도 반말로 대응하자 화면 속 폭행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교관생활 할 것이지 뭐 이렇게 간섭을 하려고 드느냐 뭐 하면서 저한테 막 따졌어요. 욕을 하면서 막 저한테 항의를 했습니다. 가해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확인하고 곧 가해자를 불러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서울 지하철역 여자 화장실에서 3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둘러 20대 여성 영무원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남성과 피해자의 관계, 범행 동기 등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신준명 기자입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앞 통로가 통제선으로 막혀 있습니다. 어젯밤 9시쯤 30대 남성 A씨가 20대 여성 영무원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A씨는 당시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 영무원을 뒤따라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성 화장실을 쓰는 중에 신원 미상의 남성이 들어와서 칼로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이 발생한 장소입니다. 남성의 범행 직후 여자 화장실 내부에서 비상벨이 울렸고 시민과 영무원들이 남성을 현장에서 제압해 경찰에 넘겼습니다. 피해 영무원은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2시간 반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피해 영무원과의 관계,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경위가 파악되는 대로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여장을 하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 장소 침입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6시쯤 인천 연수구의 여자 목욕탕 탈의실 등에서 50여 분가량 머문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당시 가발과 여성 속옷으로 여장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서울 신도림동 대단지 아파트에서 정전이 발생해 주민들이 5시간 넘게 불편을 겪었습니다. 해당 아파트는 2,000여 세대가 넘는 곳으로 정전 신고를 받고 소방당국도 출동했지만 다행히 주민이 엘리베이터에 갇히거나 구조가 필요한 상황은 없었습니다. 한국전력은 아파트 자체 설비 문제로 정전이 발생했다며 한전 직원들도 현장에 나가 복구를 지원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9월 15일 목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은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주요 내용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첫 번째 기사입니다. 네, 태풍이 휩쓸고 간 장소는 아직도 그 아픔이 쓰라립니다.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소식들이 기사에 담겼죠. 네, 맞습니다. 한국일보 기사 먼저 보실 텐데요. 도배만 350만 원이 드는데 침수 지원금은 200만 원에 불과하다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네. 아마 이 제목만 보더라도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침수 피해를 입은 가구는 도배를 다시 해야 하는 건 물론이고요. 또 생활의 기본이 되는 가전제품들도 모두 고장이 나서 새로 사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포항과 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지만 공과금 감면 그리고 납부 유예 등의 이 조치, 혜택은 사실상 당장에 큰 도움은 되지 못한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라고 합니다. 네. 주택이 모두 파괴된 경우 1,600만 원, 또 반파된 경우 800만 원을 받을 수는 있지만 이마저도 지자체의 조사가 모두 다 이루어진 후에 나오기 때문에 당장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이재민들은 일단 침수된 집으로 돌아갈 정도의 비용만이라도 지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경상북도는 피해 주민들에게 보다 현실적인 도움이 되는 추가적인 방안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가슴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소식, 바로 14호 태풍 남마돌의 북상입니다. 네. 이번 주말을 지나서 아마 다음 주 초반쯤이면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경로는 유동적이지만 현재 예상대로라면 흰남노가 피해를 남기고 간 지역에 다시 영향을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그나마 흰남노보다는 힘이 약할 걸로 예상이 되는 상황이지만 더 강해질지 약해질지 역시나 유동적이기 때문에 앞으로 태풍 예보를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입니다. 네, 서울신문 일면인데요. 글로벌 기업이죠. 이 구글과 메타의 이제 메타 같은 경우에는 과거 페이스북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구글과 메타에 1,000억 원대 역대급의 과징금을 물린다는 제목이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어제 전체 회의를 열었고요. 네. 구글에는 692억 원, 메타에는 308억 원 이렇게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 과징금으로서는 역대 최대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이 두 회사의 문제가 된 건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라는 지적입니다. 구글의 경우는 동의를 받긴 했는데 이 가입을 할 때 기본적으로 동의에 선택이 되어 있도록 설정을 해두고 심지어 더 보기라는 칸을 누르지 않으면 이 가입하는 이용자가 알 수 없도록 해뒀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이용자들의 82%가 수집을 허용한 상태였다고 하고요. 메타의 경우는 아예 동의한다는 과정 자체가 없었고 이용자의 98%가 개인정보를 자신도 모르게 제공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구글과 메타는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맞춤형 광고에 사용했는데요. 이용자가 특정한 사이트를 한두 번 반복해서 접속하고 나면 이후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SNS에 관련 광고가 지속적으로 노출되도록 한 겁니다. 구글과 메타는 개인정보위 결정에 대해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거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법적 대응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이 개인정보 관리에 크게 민감하지 않은 게 사실인데요. 조금 더 철저한 관리와 그런 감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서울대 법인화 이후에 첫 번째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발까지 당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부는 작년에 진행한 서울대 정기 종합감사에 대한 결과를 최근에 공시했습니다. 네. 총 666명이 적발이 됐다고 하고요. 이 가운데 8건에 대해서는 2억 5천만 원의 재정 회수를 통보했고 또 다른 4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 고발, 또 수사 의뢰를 하기로 했습니다. 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학생 연구원에게 지급한 인건비를 빼돌려서 임의로 사용을 하거나 네. 연구비로 900만 원대 노트북을 사서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사에 따르면 서울대에 이러한 문제가 지적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는데요. 11년 전 서울대가 법인화를 추진할 당시에 자체적으로 회계법인에 감사 컨설팅을 요청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인건비나 내부 연구비, 또 출장비 등이 부당 지급된 경우가 있다면서 134건의 문제가 발각된 바 있는데요. 하지만 당시 서울대는 어떠한 징계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실제 감사가 목적이 아니었고 법인화를 위한 컨설팅 과정이었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네. 하지만 11년 전의 문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비슷하게 일어나는 걸 보면서 그동안 사실상 도덕적 해이를 방치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기사는 중앙일보 일면입니다. 저희가 이제 저출산 얘기를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내년 같은 경우에 서울에서 초등학교 교사를 115명만 뽑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이 어제 내년도 공립유치원, 초등학교, 그리고 특수학교 교원 임용시험 모집 공고를 공개했습니다. 네. 이 중에 특히나 눈에 띈 게 서울시의 모집 민원이었는데요. 유치원 교사가 10명에 불과했고요. 초등학교 교사는 115명이었습니다. 올해만 해도 각각 42명, 216명이었는데 거의 절반 혹은 절반 이하까지 줄어든 겁니다. 전국 교대 정원은 10년째 계속 그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채용 규모만 줄다 보니까 임용 절벽에 부닥쳐서 재수나 삼수를 하고 아예 다른 길을 찾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채용 규모가 눈에 띄게 줄어든 이유는 역시나 학령 인구 감소 때문이었는데요. 2000년에 855만 명이었던 유, 초, 중, 고 학생 수가 올해는 588만 명까지 줄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반발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 수는 줄었지만 학교 수는 늘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2000년 18,000여 곳이던 유초, 중, 고교 수가 올해는 2만여 곳으로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따라서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충분한 교원 확보가 필요하다는 게 교육계의 주장입니다. 네, 출산 인구는 분명히 줄고 있거든요. 조율이 좀 필요한 상황 같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최근에 해외여행이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여행 가는 지인한테 면세품 좀 사다 달라 이런 부탁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이 면세품과 실제 백화점에서 파는 그런 물건들이 크게 가격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좀 썰렁한 면세점의 모습도 볼 수가 있는데 네. 이 한겨레 신문에는 면세점이 백화점보다 비싸다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려 있었습니다. 네. 한 목욕용품의 예를 들었는데 백화점에서는 99,000원인 게 면세점에서는 97,000원에 판매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2,000원 차이밖에 안 나는 거였고요. 네. 한 관련형 전자담배의 경우는 시중에서는 45,000원이면 한 보루를 살 수 있는데 면세점에서는 오히려 47,000원 가까이 팔고 있었다고 합니다. 더 비싼 경우였습니다. 또 외국 브랜드 유명 화장품 역시도 면세점과 백화점의 가격 차이가 없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이러한 이유 역시나 환율 때문이었습니다. 지금 환율이 1,400원 가까이 다가서면서 고공행진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면세점이 더 이상 저렴한 쇼핑 공간이 아니게 바뀌고 있는데요. 면세점 관계자 얘기를 들어보면 코로나 이전의 면세점 매출의 80% 이상은 중국의 보따리상 같은 외국인 고객에게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게 다가오지 않았는데 네. 지금은 내국인 소비자에 집중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오르는 환율이 계속해서 걱정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면세 구매 한도가 늘어난 점을 이용해서 여러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야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에미상에서 새로운 역사를 쓴 드라마 오징어 게임입니다. 당연한 일일 수 있겠지만 출연한 배우들한테
러브콜이 쏟아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나무주연상을 받은 이정재 배우는 물론이고요. 오영수, 정호연, 박혜수 배우 등도 이 러브콜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해외에서 러브콜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네. 이정재 배우는 스타워즈 시리즈에 합류한다는 소식 이미 전해진 바 있고요. 또 브래드 피트, 톰 행크스 등이 속한 미국 3대 에이전시로 불리는 곳과 계약을 맺기도 했는데 배우뿐 아니라 연출가 활동도 함께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영화 헌트에 이어서 차기 연출작에도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겠고요. 또 정호영 배우도 해리포터 영화를 연출한 알폰소 쿠아론 감독의 첫 드라마 연출작에 합류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혜수 배우도 안젤리나 졸리, 베네딕트 컴버배치 등이 속한 미국 대형 에이전시와 계약을 맺은 소식 전해졌습니다. 한편 동아일보를 보면요. 78세 오영수 배우가 꺾기춤으로 에미상 뒤풀이에서 주연이 됐다라는 기사가 실려 있었는데 네. 아마 이 해당 영상 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네. 에미상 애프터파티에서 춤을 추는 오영수 배우의 모습이 인터넷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수십만의 조회수를 달성하면서 이 작품 밖에서도 주목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은 좀 재밌으면서도 기분이 좋아지니까 못 보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는 것도 좀 추천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요즘에는 줄여서 옥겜이라고 많이 부르더라고요. 이렇게 옥겜의 배우들 다른 작품 활동도 저희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한국산 전기차 차별 문제로 우리 기업들이 속을 태우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연일 메이드 인 USA, 미국 생산을 외치고 있는데요. 이번엔 전기차입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전기차 핸들을 직접 잡은 바이든 대통령이 활짝 웃으며 농담을 던집니다. 세계 3대 모토쇼로 과거 미국 자동차 산업 중심지였던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북미 오토쇼.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의 미국 생산을 다시 한번 내세웠습니다. 특히 미국 고속도로에 세울 전기차 충전소 50만 개도 모두 메이드 인 USA가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And y'all are going to be part of a network of 500,000 charging stations. 500,000 throughout the country. 그러면서 한때 미국이 누린 자동차 산업의 영광을 재현하겠다며 자동차 노동조합의 표를 호소했습니다. And I made the case so the president. We bet on the UAW to bring it back. Swear to God, you brought it back. 이런 가운데 북한 핵 문제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은 외교부 1차관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 측 인사들을 만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의회 관계자와 국무부 부장관, 백악관 NSC 관계자들을 두루 접촉할 계획입니다.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일련의 지금 과정 중에 하나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정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피해를 연일 호소하고 있지만 중간 선거가 가까워지고 있는 미국 정치권에선 이 법 통과를 되레 잘한 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해결 노력이 이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점점 더 의문이 드는 이유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으로 북미에서 생산된 전기차 배터리만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 가운데 테슬라가 독일 공장에서 배터리를 만들려던 계획을 보류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소식통을 인용해 테슬라가 배터리 세액 공제 문제를 검토한 결과 베를린 공장에서 사용하려고 했던 배터리 제조 장비를 미국으로 옮기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전했습니다. 테슬라는 앞서 인플레이션 감축법 제정 이후 미국 텍사스주의 배터리 핵심 소재인 리튬을 정제하는 공장 건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 손을 맞잡았던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7개월 만에 재회합니다. 전환점을 맞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지난 2월 우크라이나의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베이징에서 만난 시진핑 주석과 푸틴 대통령. Прежде всего, хотел поблагодарить за приглашение на открытие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이 자리에서 시진핑은
러시아산 천연 가스를 매년 100억 입방미터씩 사주기로 했고 我们也相信这个新春之会也一定会为我们两国关系注入新的活力动力。 푸틴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폐막 직후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했습니다. 개전 전후 반미연대를 강화해온 두 정상이 7개월 만에 재회합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열리는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 나란히 참석하는 겁니다. 32개월 만에 해외 순방에 나선 시진핑, 푸틴과의 만남으로 정상외교 복귀를 장식하는 셈입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세가 뒤집히면서 사면 초과에 몰린 푸틴도 어깨에 힘을 줄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이 추가 군사 지원을 공언한 가운데 회담 결과에 따라 전쟁 양상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It's clear the Ukrainians have made significant progress. I think it's going to be a long haul. 미중 대결의 최전선인 타이완 문제도 빠질 수 없는 의제입니다.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막기 위해 미국이 다양한 제재 수단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오는 상황. 미중러 삼각 대치 속에 언젠가 타이완이 제2의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 있다는 우려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동북부 하르키우주를 탈환한 가운데 동부 루안스크주 진격을 위해 길목 도시인 리만에서 러시아와 교전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로이터와 타스 통신 보도를 보면 우크라이나군은 이달 들어 하르키우주의 이지움 등을 연이어 수복해 하르키우주 대부분을 러시아로부터 되찾은 데 이어 동부와 남부 전선 전역에서 러시아와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루안스크주 진격을 위한 길목에 위치한 교통 요충지인 도네츠크 북부 리만을 수복하기 위한 전투를 지난주부터 이어가고 있습니다. 계절의 시계는 가을을 가리키고 있지만 내륙은 때늦은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한낮 기온은 30도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고요. 광주는 31도까지 오르는 등 마치 여름처럼 덥겠습니다. 다만 아침과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이니까요.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흐린 가운데 내일 낮까지 10에서 5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또 해안가를 중심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제주도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서울 기온은 22.1도, 대전은 21.7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낮 동안에는 30도 안팎의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과 대전 30도, 광주는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늦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말에는 동쪽 지방에 비가 내리겠고요. 이후 다음 주 날씨는 14호 태풍 난마돌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 태풍은 점차 세력이 강해지겠고 다음 주 초 일본 규슈 부근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아직 진로가 무척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수장이 코로나19 대유행을 끝낼 위치에 우리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지만 끝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발생 이후 가장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겁니다. 보도에 김상우 기자입니다. 지구촌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정상적인 교역과 이동은 물론 국가 곳곳의 운영 자체가 사실상 마비되는 사태가 속출하자 WHO는 그제서야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We have therefore made the assessment that COVID-19 can be characterized as a pandemic. 팬데믹 늑장 선언 지적을 받았던 WHO 사무총장이 장기간의 코로나에 지친 사람들에게 뜻밖의 희소식을 전했습니다. 지난주 코로나19로 인한 사망자 수가 2020년 3월 이후로 가장 낮았다며 대유행의 끝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We have never been in a better position to end the pandemic. We're not there yet, but the end is in sight. WHO 보고서를 보면 이달 5일에서 11일까지 전 세계 코로나19 관련 사망 건수는
전주 대비 22% 감소한 1,900건쯤, 신규 확진 건수 역시 전주보다 28% 감소한 약 313만 건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WHO 사무총장은 마라톤의 결승선 예를 들며 여기서 방역 노력을 멈추고 기회를 놓치면 더 불확실한 상황이 전개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A marathon runner does not stop when the finish line comes into view. She runs harder with all the energy she has left. So must we. We can see the finish line. 특히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70%라는 목표를 빠짐없이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YTN 김상우입니다. 올 가을과 겨울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즉 계절 독감 동시 유행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독감 백신 접종 계획 등 대책을 발표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오늘 오전 2022에서 2023 절기 인플루엔자 대응 계획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르면 다음 달 코로나19 개량 백신 도입을 앞둔 상황에서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만 65세 이상 고령층의 독감 백신 동시 접종 가능 여부, 안전성, 상세 일정 등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또 독감에 취약한 영유아와 어린이 등에 대한 대비책과 함께 일반 성인의 독감 백신 접종 일정, 백신 수급 현황 등도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으로 지명이 된 오석준 후보자의 국회 인준이 늦어지면서 대법관 공석 사태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을 받아내기 위한 미쓰비시 자산 매각 사건 등 재판 차질도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우철희 기자입니다. 김재형 전 대법관이 물러난 지난 4일 이후 후임 대법관 자리는 비어 있습니다. 임명 동의안 제출 한 달, 인사청문회 종료 보름이 지나도록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준이 제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내 반대 기류가 만만치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논란에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는 적법하고 85만 원 향응 검사 면직은 부당하다는 과거 판결이 특히 발목을 잡았습니다. 대체로 한 방향을 띠고 있습니다. 실제 판결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는 별로 몰입을 안 하시고요. 결과적으로 그분이 저의 판결로 인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저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과 이재명 대표 기소 등으로 인한 어지러운 정국이 악재로 겹치고 다음 달 초엔 국정감사까지 시작되면서 자칫 인준 처리 지연이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 난항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연루됐던 박상옥 전 대법관의 인준안은 국회 제출 100일 만에 어렵사리 통과됐고 위장 전입과 코드 인사 등의 논란이 불거졌던 김상환 대법관은 제출 80일 만에 본회의에서 임명 동의가 가결됐습니다. 대법관 공백은 곧바로 현실적인 문제로 이어집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지연, 해소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고 충실한 사건 처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할 때 비로소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법원에 대한 신뢰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오석준 후보자가 김재형 전 대법관 사건을 승계받을 경우 남겨진 본안 사건 300여 건은 물론 전원합의체 판결을 포함한 다른 사건까지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김재형 전 대법관이 처리를 미룬 일제 강제동원 배상금 관련 미쓰비시 상표권 매각 사건도 다시 들여다봐야 하는데 언제 대법원 결정이 나올지 예측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기약 없는 인준 지연 탓에 애타게 선고를 기다리는 재판 당사자는 물론 대법원도 국회만 바라보는 처지가 됐습니다. YTN 우철입니다. 검찰이 임성근 전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하지 않은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를 재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지난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된 김 대법원장 사건과 관련해 임 전 부장판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임 전 부장판사를 상대로 재작년 5월 김 대법원장을 찾아가 사표를 낸 경위와 당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됐던 임 전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법관 탄핵 문제가 거론되고 있어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하는 김 대법원장 녹취 파일을 폭로해 파문이 일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사표 반려 과정에서 탄핵 문제를 언급한 적이 없다고 했다가 녹취가 공개되며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고 이후 국민의힘과 보수 성향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됐습니다. 회원수 조작 의혹 등으로 고발을 당한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경찰이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채 공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된 로톡 운영사 로엔컴퍼니와 김본환 대표이사를 지난달 31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습니다. 앞서 한국법조인협회는 로톡이 실제 회원수 규모를 은폐하고 상담 신청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했다며 로엔컴퍼니와 김 대표이사 등 등기이사 5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로톡 회원수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확인한 수치와 일치하는 점, 회원가입 약관 등의 개인정보 수집 근거 등이 나와 있다는 점 등을 근거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를 당해 중상을 입은 국회의원 비서관이 초동 조치가 부실했다며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30대 비서관 A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경인고속도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다가 화물차와 부딪히는 교통사고로 크게 다쳐 치료를 받았습니다. 사고 이후 A씨가 속한 의원실은 인천경찰청 고속도로 순찰 때 사고 블랙박스 영상을 요청했지만 경찰은 블랙박스가 파손돼 확보하지 못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경찰이 A씨 어머니 신고로 정식 수사에 착수한 뒤 뒤늦게 블랙박스를 확보했다며 애초 경찰이 블랙박스도 확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의원실은 경찰의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않은 이유와 과거 고속도로 순찰 때 운영 현황 등 40여 개 항목에 대한 자료 제출도 요구한 상태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에 비가 오고 차량 파손도 심해 곧바로 블랙박스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수사 종결이 아니라 현장 초동 조치 종결이라고 답변했는데 의원실에서 오해가 있었다면서 이후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라면과 초코파이 등 친숙한 가공식품 가격이 오늘부터 줄줄이 오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인데 장바구니 물가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라면 시장 1위 농심이 오늘부터 신라면 가격을 기존 736원에서 820원으로 10.9% 올립니다. 국제 곡물 가격 등 원자재 가격이 오른 여파인데 신라면 등 라면 제품 26개가 평균 11.3% 비싸지고 스낵 등 과자 제품 23개 가격도 평균 5.7% 인상됩니다. 9년 동안 가격을 올리지 않았던 오리온도 원재료 가격과 에너지 비용이 크게 올랐다며 오늘부터는 과자 값을 더 받습니다. 편의점 기준으로 4,800원 하던 12개들이 초코파이 한 상자가 이제는 5,400원으로 오르는 등 모두 16개 제품이 평균 15.8% 비싸집니다. 팔도 역시 다음 달 1일부터 12개 라면 제품 가격을 평균 9.8% 올리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라면, 과자뿐만 아니라 우유 가격도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와 낙농업계의 원유값 인상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면 우유 1리터 가격이 3,000원을 넘어설 거란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서울우유는 이미 다음 달 원유 구매 가격을 리터당 58원 올리기로 해 다른 유제품들도 줄줄이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큽니다. 집중호우와 태풍의 여파로 농산물 가격이 오른 데 이어 가공식품 가격도 오르면서 서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먼저 환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턱 밑까지 지금 올라왔습니다. 지금 올라가는 속도가 너무 빠른 거 아닙니까? 예, 사실 6월, 7월 초까지만 해도 환율이 1,300원 초반대에서 사실 안정이 조금 돼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잭슨 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생각보다
긴축적 통화 정책,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해야 된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심하기 때문에 금리를 더 올려야 된다는 이런 기대감을 시장에 형성시켜줬고요. 네. 미국 금리에 대해서요. 그 다음에 어제 특히 그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예상치보다 0.3%포인트 높게 나오면서 미국이 더 적극적으로 긴축적인 통화 정책, 흔히 말하는 금리를 올리는 정책을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결국 어떤 이야기냐면 미국의 금리에 대한 기대감, 사실 6월, 7월 초만 해도 외부적인 요인이라고 이야기하죠.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외부적인 요인이 특히 유가라든지 밀가루 가격, 구리 등 이제 광물 가격 등이 있었는데 이런 가격들이 하락하면서 물가가 떨어질 것이고 미국이 금리를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을 거다라는 기대가 형성이 되면서 환율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됐는데 이제 잭슨 홀 미팅부터 시작을 해서 결국은 예상보다 미국이 금리를 훨씬 많이 올릴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 역시 예전에는 뭐 내년 하반기면은 금리를 이제 흔히 말하는 완화적인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죠. 금리를 내리는 정책을 필 것이라고 했는데 그런 기대감이 희석이 되고 특히나 어제 이제 예상보다 소비자 물가 지수가 높게 나오고 그 학자들이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원 물가 지수 같은 것들도 위축되는 양상을 보이지 않으니까 네. 그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이 바뀌었다. 결국 한 달 사이에 미국이 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바뀌고요. 환율이란 것은 결국 양국 간 통화의 가치 차이인데 아무래도 금리가 높은 국가들에 대한 매력도가 높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자산은 미국 같은 통화는 결국 안전한 자산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금리가 높은 자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기대 변화, 결국은 잭슨 홀 미팅부터 시작한 기대 변화가 결국 환율을 결국 70-80원 이상 올리게 되는 결과를 낳지 않았느냐. 결국 한 달 사이에 결국 이런 일들이 결국 일어난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기대감의 어떤 급격한 변화가 결국 한 시장의 펀더멘탈한 요인을 바꿨고 이런 펀더멘탈한 요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외환시장 흔히 말하는 환율 상승 폭이 굉장히 눈에 띄게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환율이 잡힐 기미가 안 보여서 좀 더 걱정인 것 같은데 뭐 일각에서는 연내 뭐 1,500원 넘을 거다 이런 전망도 내놓고 있더라고요. 어디까지 오를 걸로 예상하시나요? 사실은 이제 결국은 기대감이 어느 지점에서 형성이 되느냐가 문제인데 네. 지금 고정이 안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진짜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잭슨 홀 미팅부터 시작한 금리, 미국의 금리가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이냐, 금리가 얼마나 그렇게 높은 상태를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이 안 되고 있고요. 기대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환율이란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 금리와 미국 금리 격차가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네. 기대감이 형성이 안 되니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고 상방 압력은 있고 그렇고 또 이제 올라간다는 기대가 있으면 단기적으로도 수급이 많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네. 수급이 문제가 된다는 것은 결국 환율이 오를 거면은 외환을 가진 사람들이 바꾸지 않고 시장에 안 내놓고 이에 따라서 환율이 하루에 10원, 20원씩 급등하는 결과가 나오고 이런 단기적인 요인하고 장기적인 기대 형성, 중장기적인 기대 형성이 겹치면서 환율이 1,400원을 돌파할 거란 사실 기대도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기대감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네. 여차하면은 특히나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뭐 매달 나오지 않습니까? 매달 나오고 있는데 이것들이 지금처럼 안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뭐 다음 달, 뭐 다다음 달 이렇게 나오면서 미국이 금리를 더 올릴 거다는 기대감이 형성되는 순간에 결국은 뭐 크게 보면은 1,450원, 뭐 1,500원까지 간다라는 이런 전문가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데이터 자체가 안정이 되면은 이런 환율에 대한 인상 압력이 줄어들게 될 텐데 지금은 데이터 자체가 계속 나오고 있고 이게 안정된 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으니까 네. 결국 긴축적 통화 정책이 어디까지 갈지 모르고 일단 상방 압력이 있고 수급이 부족해지고 이런 현상들이 겹치면서 환율 인상 압력이 굉장히 심하고 변동성도 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과거에 이제 IMF 위기나 리먼 브라더스 파산 때는 정부가 외환 자금을 직접 공급한다든지 하는 적극적인 움직임들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당시 대응에 비해서 지금 정부가 좀 소극적으로 보인다는 시선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상황이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97년 외환위기라든지 2008년 금융위기 때에는 실제적으로 한국 시장의 외화 유동성이 부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외화 유동성이 부족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해외 투자자들이 외화 채권을 우리나라에 팔았는데 이제 그걸 회수해 갔을 때 돈을 댈 수가 없다. 달러가 부족해서 그걸 다시 돌려줄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2008년의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IMF 위기 등 특히 IMF가 구제금융을 할 정도로 외화 유동성이 부족했고 2008년에는 금융시장에서 단기 외채를 많이 빌렸는데 네. 미국의 2008년
이 금융위기라고 하죠. 금융위기라는 것은 금융회사들이 대차대조표, 흔히 말하는 자산과 부채와의 관계가 부실해지는 건데 네. 이렇게 되면 해외에 맡긴 자산을 다 회수해 가게 됩니다. 그 단기 외채에 대한 회수 압력이 심해지면서 결국은 유동성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실제 뭐 CDS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국가 부도 확률이라고 계산을 많이 하는데 CDS 자체가 지금보다 한 20배, 30배 수준으로 더 올라간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네. 국가 부도 확률이 굉장히 올라간 상태였기 때문에 정부가 보기에는 이거는 우리나라 펀더멘탈과 달리 단기 외화 자금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고 외화 자금의 유동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은행에 외화 유동성을 공급한다든지 아니면 통화 수합을 해서 외환 유동성을 강제로 끌고 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지금은 외화 유동성이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상황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네. 이제 환율은 사실은 가격에 대한 표시이기 때문에 그 상태로만 거래가 잘 된다고 하면은 사실 유동성의 부족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상태고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린 CDS 프리미엄 같은 것들이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흔히 말하는 이게 국가부도 확률이 높아지게 되면은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생기고 이 신인도에 대한 우려가 생기면서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되는 우리나라 통화 가치가 떨어지고 환율이 더 올라가게 되는 이런 경로가 발생하는데 지금은 예를 들자면 위안화도 떨어지고 엔화도 떨어지고 유로화도 떨어지고 원화도 떨어지고 뭐 오스트리아 달러도 떨어지고 모든 통화들이 한꺼번에 펀더멘탈한 요인에 의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런 외화 유동성에 관한 위기가 아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통화 시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사람들이 이제 외화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한다라고 예를 들어 1,400원을 방어하기 위해서 개입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은 외국 투기 자금들이 거기 그 가격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은 수익만 얻어가게 되고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고로 가죠. 외환 시장 개입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외환 보유고를 써서 그 달러 공급하고 수요를 조정을 한다는 이야기인데 네. 외환 보유고만 없어지고 환율은 변동성이 오히려 더 심해지고 왜냐하면 투기 세력들이 위아래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결국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만 더 심해지고 시장 자체가 안정이 안 되는 케이스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기 있기 때문에 네. 결국은 시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는 상황이다. 그리고 시장적인 적극적인 개입을 하더라도 변동성이 줄어들 것이냐 그거 역시 아닌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예상을 깬 미국 고물가가 우리나라뿐 아니라 아시아 금융시장 전체에 좀 영향을 미쳤거든요. 이 중에서 어느 나라의 타격이 가장 컸나요? 사실은 어제 일본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요. 네. 그다음에 홍콩 항생지수라고 이야기하죠. 홍콩 역시 지수가 많이 떨어져서 뭐 일본 2.78% 떨어지고 항생 한 2.5% 정도 떨어지고 호주도 많이 떨어졌는데 네. 이게 결국은 사실은 세계 전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심해졌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미국의 수요가 위축이 되고 이 수요가 위축이 된 게 결국은 전 세계적으로 반영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사실은 미국만큼 경제 펀더멘탈이 좋지 않기 때문에 뭐 금리를 더 적극적으로 올린다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조금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실은 미국이 어떻게 보면은 경기를 적절하게 유지를 해주면서 수요도 창출해주고 이거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금리를 적극적으로 올리고 외환 시장도 문제가 되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자산 시장에 투영이 되면서 주가의 급락을 유도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지금과 같은 미국의 물가 쇼크에 또 이를 잡기 위한 금리 인상 시기 좀 투자 전략을 어떻게 짜는 게 현명할까요? 뭐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보통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현금 보유를 늘려라라고 네.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냐하면 이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은 아무래도 단기 채권 금리부터 많이 올리게 됩니다. 기준금리가 뭐 4%인데 뭐 1년 만기 채권이 4% 아래로 간다. 기준금리라는 거는 초단기 금리라 보통 이야기죠. 1일물에 대한 금리인데 1일물에 대한 금리가 4%인데 뭐 1년 만기 금리가 4% 아래로 가는 일들은 별로 없거든요. 네. 그런 일들은 사실 굉장히 발생하기 어려운 케이스이기 때문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가 금리가 올렸을 때 단기적으로 채권 같은 걸 결국은 예금이나 적금을 운영하면서 수익을 내는 방안이 가장 타당하다. 그 수익률 자체가 뭐 주식 수익률에 비해서 평균적인 주식 수익률에 비해서 나쁘냐 그런 상태가 아닌 상태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준금리 자체가 워낙 올라가 있고 1년물이나 2년물 흔히 말하는 채권금리라는 것이 이에 따라서 어느 정도 반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예금금리, 적금금리도 동시에 올라가게 되고 이런 것들에 따라서 결국은 투자 기회가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는 투자 기회가 생기기 때문에
만약 여유가 있으시다면 이제 채권 투자 혹은 적금이라는 예금 같은 안정적인 투자를 현금을 모으고 있다가 그런 안정적인 투자를 하라고 보통 권유를 이야기하고요. 학자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주식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거는 사실은 어디가 아래의 지점인지 몰라서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 어디가 아래인지 모른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미국 인플레이션 지표가 아직 잡히는 기미가 생각보다 안 보이고 있다. 사실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요인을 견인할 수 있는 요인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2008년 금융위기 말씀드렸는데 2008년 금융위기가 흔히 말하는 부동산 버블이라고 이야기하죠. 부동산 버블이 끝나니까 주택 공급이 안 됩니다. 주택 공급이 안 된다는 것은 건물을 안 짓기 시작하고요. 네. 특히 코로나19에서는 이제 주택에 대한 자재가 수입이 안 되니까 공급이 더 줄었거든요. 이런 공급이 한 10여 년간 줄고 2020년, 21년에 확 줄다 보니까 지금 그러니까 도심이라든지 이런 데 집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면서 어제 뭐 물가지수 이야기 많이 하셨겠지만 렌트라 그러죠. 임대료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임대료가 올라가는 게 단기간에 해결될 이슈는 아니고요. 네.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공급 자체가 10여 년간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임대료 올리는 요인들이 있고 그다음에 노동시장의 공급이 부족하다는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런 건 어떤 이야기냐면 사실은 미국도 흔히 말하는 베이비 부머들이라고 이야기하죠. 한국의 58년 세대,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와서 50년생부터 이제 미국의 베이비 부머들인데 이분들이 은퇴하는 시기에 오면서 결국은 물가 상승 압력, 그러니까 노동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임금이 올라가는, 임금과 렌트가 동시에 올라가는 이런 양상들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상향 압력은 늘 있고 이것들이 지표로 어떻게 나타나냐에 따라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꼭 들어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짧게 이거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뭐 현물 중에서는 주식을 예로 들면 투자할 게 없다 당분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뭐 인버스나 뭐 숏 포지션을 취하는 경우가 좀 많이 좀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게 뭘까요? 사실은 인버스만 타면 탄다 보통 이야기하는 그러니까 두 배로 한다든지 보통 네. 투기적인 전략을 하는데 투기적인 전략을 쓸 때는 보통은 단기간에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투기적인 전략은 반대로 흔히 말하면 수익률이 났을 때는 2배로 손해를 보고 보통은 손해를 보는 거랑 수익을 보는 거랑 손해를 보는 게 훨씬 수익률 차원에서 피해를 많이 입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접근해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네. 이제 기대감을 가지고 할 수는 있지만 아주 단기적으로 확실할 때만 들어가시는 게 아마 숏포지 전략이라든지 인버스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밤사이 뉴욕 증시는요. 어제 낙폭이 굉장히 컸었는데 오늘은 또 소폭 반등을 했습니다. 사실 뭐 이게 기술적 반등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고요. 왜냐하면 나스닥이 5% 떨어진 게 이런 뭐 특별히 아무 충격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 근데 코로나 시절에는 코로나라는 큰 충격, 외부 충격이 있었는데 지금 인플레이션 충격이라고는 하지만 인플레이션 충격 자체가 사실은 뭐 그게 아주 실질적인 충격이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국제 교역의 단절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주가가 급락을 했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없는 상황에서 주가가 급락한 금리에 대한 요인으로 인해서 주가가 급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일종의 기술적으로 반등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말고 뭐 생산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지수는 아까 렌트 같은 게 견인했다고 이야기했는데 생산자 물가지수에는 그런 임대료 같은 부분이 들어가지가 않으니까요. 뭐 사실 생산자 물가지수는 사람들의 기대대로 나왔기 때문에 뭐 어떻게 보면 주가 상승을 주가의 소폭 반등, 상승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어렵고 소폭 반등을 견인한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 중에 이제 미국 연준에서 그 FOMC 회의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지금 뭐 예상하시는 울트라 스택 가능성을 가장 높게 보십니까? 사실 아직까지는 사람들은 빅스텝 가능성이 자이언트 스텝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자이언트 스텝이란 것은 0.75%포인트를 올리는 것인데 어제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굉장히 높지는 않지만 조금 높게 나오자 네. 결국 울트라 스텝의 가능성이 한 30%까지 올라가긴 했거든요. 뭐 그래서 3분의 2, 한 3분의 2, 시장 상황은 한 3분의 2, 3분의 1 정도로 울트라 스텝 3분의 2, 그다음에 지금이 적극적으로 긴축적인 통화 정책을 펴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은 한 1%를 올려서 바로 좀 수요를 위축시키고 경기를 흔히 말하는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논쟁도 있기 때문에 뭐 대세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흔히 말하는 울트라 스텝 0.75%포인트 올리는 것이 되겠고요. 자이언트 스텝. 죄송합니다. 자이언트 스텝을 하는 것이 될 거고 일각에서는 지금 상황이 물가를 잡는 게 더 심각하다라고 그 연준에서 여기면 울트라 스텝을 갈 수도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미국이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되면 한미 금리가 다시 역전되잖아요. 뭐 한국은행이 어떻게 대응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우리가 빅스텝을 갈 가능성은 얼마나 된다고 보시나요?
사실 한국은행의 기조는 이전까지 지난번 계속 한국은행 금통위가 열리면은 이야기를 하는데 예측대로 간다고 하면은 경제가 예측대로 간다고 하면은 빅스텝은 없고 베이비 스텝을 앞으로 2번의 금통위에서 갈 것이다라고 그 가이드라인은 일단 주어놨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이드라인 주어놓은 상태인데 지금은 사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가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한국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사실은 한 번 더 논의를 해야 될 상황인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 빅스텝에 대한 어떤 뭐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환율 차원에서 빅스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사실은 뭐 한국은행 자체가 결국은 어떤 그 중앙은행이라고 이야기하고 중앙은행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물가 상승률 제어, 그다음에 고용, 그다음에 환율은 사실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환율을 중앙은행에서 직접 개입하는 것은 조금 뭐 물론 기능이 있긴 하지만 그건 약간 어폐가 있는 것이라 환율 자체 때문에 그거를 한다기보다는 이제 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률도 심해진다. 물가 상승률의 상승 압박이 심해진다든지 이런 게 그러니까 지표상으로 보이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이 지표를 보면서 빅스텝을 갈 가능성도 없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상하는 경로랑 조금은 지금 벗어난 것 같아서 하느니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예상하는 경로대로 가면 베이비 스텝이라고 이야기하죠. 0.25%포인트씩 올리는 것인데 예상하는 경로와 조금 다르게 가고 아까 이제 환율 등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 같은 거에 더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아마 빅스텝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달 말에 소상공인들 코로나19 대출 만기 연장 그리고 이자 상환 유예가 종료가 됩니다. 연장 가능성이 있죠? 연장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만기가 왔을 때 만기가 오면 결국은 대출을 새로 받아야 되는데 예전 받는 금리랑 지금 받는 금리랑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겠죠. 기준금리 차이가 꽤나 많이 나기 때문에 이런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되고 대출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일이냐면 결국은 이자 비용 부담 그리고 원금에 대한 부담이 훨씬 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흔히 말해서 한계 기업들이 많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영업자분들도 마찬가지인데 뭐 개인 대출까지 해서 사업을 운영하는 분들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러한 적극적 금리 인상기에서 대출을 흔히 말하는 새로 받았을 때 도대체 견딜 수 있을 것이냐. 급격한 고용 위축이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결국 정부에서는 연장 가능성 결국은 대출 만기를 바꿔주고 이자나 원금 지급을 이연해주는 이런 정책을 한 번은 더 피지 않을까. 너무나 금리가 빠르게 오르고 있고 지금 상황 자체가 이분들의 체력이 사실은 코로나19 기간을 통해서 조금 약화된 상태이긴 하거든요. 그런 것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연장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뭐 금리 인상기라서 상환을 계속 유예하면 뭐 차주들이 이자 부담을 감당 못할 것이다. 또 뭐 은행 부실만 키운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뭐 이게 금리 정책하고 관련이 있는데 금리가 이게 계속 오른 상태에서 이겨내 주는 거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죠. 이게 그냥 흔히 말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흔히 말하는 부실화가 될 것을 나중에 부실화가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히려 한꺼번에 이 부실화 유도하면서 경제 위기를 만들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있는 게 사실이고요. 이에 따라서 금융권이 주장하는 것은 연착륙 방안이라고 이야기하죠. 전체에 다 하는 건 아니고 한 95% 수준에서 하고 5% 그러니까 차근차근 부실 기업들을 필터링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필터링하면서 금융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또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정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뉴질랜드의 창고 경매로 구매한 가방 안에서 어린이 시신 2구가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어머니로 추정이 되는 여성이 울산에서 붙잡혔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새벽 1시쯤 울산의 한 아파트에서 한국계 뉴질랜드인 40대 여성 A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질랜드와 대한민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서 뉴질랜드 경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한국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해 이뤄진 조치로 뉴질랜드 경찰은 A씨를 뉴질랜드로 송환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신병을 서울중앙지검에 넘긴 뒤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뉴질랜드로 인도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뉴질랜드 현지 언론은 오클랜드에 사는 한 가족이 지난달 11일 온라인 경매로 유모차 등과 함께 산 가방 안에서 어린이 시신 2구를 발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10살 미만의 한국계 어린이로 추정이 되며
두 개의 가방 속에 따로 담겨서 창고에 3년 이상 보관돼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19일에 열리는 엘리자베스 여왕 장례식에 각국 정상의 참석에 줄을 잇는 가운데 나루히토 일왕 부부도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이달 말 아베 전 총리의 국장에는 해외 정상뿐 아니라 일본 국내에서도 불참이 잇따르면서 사뭇 다른 분위기입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지난 2019년 즉위한 나루히토 일왕이 처음으로 해외를 방문합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장례식 참석을 위해 오는 17일부터 나흘간 영국에 머물게 됩니다. 일왕 부부가 참석하기로 하면서 기시다 총리를 포함한 다른 정부 인사는 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당초 영국에서 장례식에 참석한 뒤 미국 뉴욕 유엔 총회로 가는 것을 검토했던 기시다 총리는 일정을 변경하게 됐습니다. 女王ご自身より天皇皇后両陛下の英国ご訪問のご招待をいただいていたことなどを勘案し、政府としても両陛下に国葬へのご参列をお願いすることとしたものであります。 미국 바이든 대통령 등 세계 각국 정상들은 영국 여왕의 마지막 길을 지켜보기 위해 잇따라 장례식 참석을 밝히고 있습니다. 영국 안팎의 추도 열기도 뜨겁습니다. 반면 그 다음 주에 열리는 아베 전 총리 장례식은 이와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미일 동맹을 강조해온 바이든 대통령 대신 해리스 부통령이 참석하게 됐고 프랑스도 마크롱 대통령 대신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올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일본 국내 분위기는 갈수록 냉담해지고 있습니다. 절반 넘는 국민이 국장에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에 더해 야당과 일부 지자체장들은 잇따라 불참을 밝히고 있습니다. だって党としてこれは違憲だと憲法違反だと言ってるんですから、これは誰も出ないという対応になると思います。 국민적 의혹 속에도 자민당이 아베 전 총리와 옛 통일교의 관계를 제대로 밝히지 않고 있는 것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安倍元総理の負の部分を語らずに、旧統一教会との親密な関係、そして膨らむ経費などを隠して、元総理を特別扱いしている。 역사적 평가와는 별개로 장례를 둘러싼 양국의 상반된 풍경은 국가적 행사의 의미를 되묻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영국 정부가 오늘 19일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장례식에 북한을 초청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재 시각 14일 이번 장례식에 북한의 대사급이 초청될 것이라고 영국 외교부 관계자가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시리아나 베네수엘라는 영국과 외교 관계가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초청 대상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영국과 북한은 2000년 12월 공식 수교하고 서로 상주 대사관을 두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수리남의 배경이 된 남미 국가 수리남 정부가 한국 드라마 제작사에 대해서 자기 나라를 마약 국가로 묘사했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수리남의 알베르트 람딘 외교 국제사업 국제협력부 장관은 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우리 정부에도 항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람딘 장관은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한계도 있다면서 수리남은 드라마에서 나타나는 이미지가 없고 마약 거래에도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도 이런 동향을 파악했으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우선 현재 서울 기온은 22.3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조금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가을볕에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오늘 서울이 한낮에 30도, 광주가 31도까지 오르는 등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출근길 큰 일교차에 대비한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서울 등 서쪽 지방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동해안은 흐리겠고요. 제주도에는 내일 낮까지 10에서 50mm의 비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22.3도, 부산은 23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30도, 전주 31도 등으로 서쪽 지방은 다소 덥겠고요. 동해안은 강릉 25도 등으로 비교적 선선하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30도 안팎의 늦더위는 계속되겠고요. 휴일에는 제주도와 동쪽 지역에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이후 다음 주 날씨는 제14호 태풍 남마돌이 변수가 되겠습니다. 현재 태풍은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북상 중입니다.
점차 세력을 키워 다음 주 초 일본 규슈 부근으로 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직 태풍 진로가 유동적인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태풍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해안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또 제주도와 동해안에는 너울성 파도도 높게 일겠습니다.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원희다입니다. 목요일 아침 굿모닝 YTN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